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항목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해요. 수립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제일 미안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앞쪽에 경보에 관계되는 각각의 우리가 조치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관계기관장에 따른 조치사항. 그 내용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방대하면서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문제가 출제는 되지만은 제가 정리를 잘 못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안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머리를 써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위주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제가 외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외우면 좋겠지만은 또 못 외우는 분들도 그렇게 낙담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어떤 내용이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냐면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 오염원 분포 및 폐수 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 폐수 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계되는 내용,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 개통도, 처리 능력,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수처리 개통도, 처리 능력,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그래서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 관계되는 사항. 설치, 운영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총공사비, 분야별 사업비, 그 산출 근거입니다. 자, 여기서 총사업비와 분야별 사업비, 산출 근거,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 자금 조달 계획,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정리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체크되어 있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씩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32번처럼 문제가 출제됐을 때 우리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은 수험자들이 이 내용은 공부하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출제를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제하는 본인들이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출제를 하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교재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중요한 내용들만 발췌를 해놨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은 첫 번째는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오염 분포나 폐수 배출량 예측에 관한 내용, 그리고 폐수 처리 개통도, 처리 능력,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설치 운영자에 관한 사항, 그리고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산출 근거, 그리고 연차별 투자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토지 수용 사용에 관한 내용, 그리고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내용 자체를 최대한 간략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행자, 환경부 장관을 제외합니다.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토지 등의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 수용이나 사용에 관한 사항 들어가죠. 그리고 오염원 분포 및 폐수 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염원 분포, 폐수 배출량을 예측에 관계되는 거. 그리고 오염원인자에 대한 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없어요. 그 다음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공공폐수처리 시설에서 개선 등의 명령의 이행 조치 기관이 있습니다. 자, 공공폐수처리 시설에서도 우리가 개선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개선 등의 이행 조치 기관과 개선 기관은 항상 연장 기간이 있거든요. 연장 기간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대부분 보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1년 아니면 6개월. 측정기기 같은 경우에서는 6개월, 6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1년을 두는데 개선 등에 해당하는 조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연장 기간이 1년. 그래서 1년, 1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공공폐수처리 시설에서 개선 등 명령의 이행 조치 기간은 1년. 그리고 연장 기간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1년이 적용된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과 더불어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 3번이에요. 배수 설비의 설치 방법 및 구조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 기준이 설치 방법 및 구조 기준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항목이 6개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리만 조금 잘하면 시험에서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제 빈도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보다는 출제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3번을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끝나고 나면 1번 승인 사항을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자, 배수 설비의 설치 방법 및 구조 기준입니다. 자, 하나씩 내용을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는 몇 개 없어요. 자, 첫 번째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배수관이라는 것은 배출시키는 관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배출시키는 관은 폐수관로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연결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의 지름은 안지름을 기준에 쓸 때 150mm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경이라는 관지름은 안지름이 150mm 이상. 그리고 배수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출시키는 관이에요. 우수관과 분리해서 빗물이 혼입되지 아니도록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배수관이라는 것은 우수관과 분리를 해야 돼요. 우수가 뭐예요? 우수가 빗물이죠. 그래서 빗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상에서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배수관은 우수관과 통합하여 빗물을 유입시켜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수관은 우수하고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배수관은 폐수관로와는 연결되어야 되고 우수관과는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배수관의 기점이나 종점, 합류점, 그리고 굴곡점과 관중이 달라지는 지점에서는 맨홀을 설치해야 되고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이 120배 이상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맨홀을 우리가 설치하는 이유는 점검이나 청소라든지 그리고 수리라든지 이런 목적 때문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서로 달라지는 지점에서는 맨홀을 설치를 하는데, 자,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 간격이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해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바지를 각각 설치하면서 배수관이나 맨홀 등의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방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방치라는 것은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 거죠. 따라서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유효 간격이 10mm 이하. 그리고 사업장에서 폐수 처리 시설까지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의 계량기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순간 수질과 연평균 수질과의 차이가 리터당 100mg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 이 두 사람은, 자, 여기서 두 사람은 자체적으로 유량 조절을 설치해야 돼. 자체적으로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고, 그 다음 공공폐수 처리 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에 배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
그 다음 순간 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mg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조절을 좀 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량 조절조를 설치를 해서 일단은 유량을 조절을 한 다음에 배수관으로 배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서 시험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 내용은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문제 33번에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배수 설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갑은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50mm 이상. 그리고 배수관은 우수관과 합류해서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자, 배수관에 폐수는 유입이 돼도 되지만 폐수는 유입을 시켜야 되고 우수는 어때야 돼요? 유입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폐수관은 우수관과 어때요? 합류를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수관과 분리를 해서 빗물이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설치를 하는 게 배수관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관의 기점이나 종점, 합류점, 그리고 굴곡점과 관경이 달라지는 경우에서는 맨홀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배수관 입구에서는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스크린의 유효 간격은 10mm 이하의 우리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부유물을 제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제가 해드렸던 내용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공공폐수처리 시설에서는 시험에서 가장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챕터 4에 보시면 비점 오염원의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염원에 보면 점 오염원이 있고, 그 다음 비점 오염원이 있고, 그리고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점 오염원이라는 것은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되어서 우리가 오염원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환경부 장관은 비점 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점 오염원의 관리 종합대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미 시도지사에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년마다 수립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비점 오염원의 관리 종합대책은 5년마다 수립을 해요. 누가? 5년마다 누가 수립하죠?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을 한다는 거. 자, 그럼 문제 1번에 보면 환경부 장관은 비점 오염원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비점 오염원의 관리 종합대책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미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몇 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느냐. 자, 몇 년마다 수립을 하죠? 비점 오염원의 관리 종합대책을 5년. 여기서는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종합대책. 그죠? 그럼 종합이라는 것은 보통 장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국가 물환경 대책도 마찬가지,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고 대권력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몇 년을 기준했죠? 10년을 기준했어요. 10년을 기준하다 보니까 비점 오염원에서도 당연히 10년이라고 답을 찾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점 오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국가 물환경 기본 계획이나 대권력 기본 계획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비점 오염에 관계되는 것은 5년마다 수립한다는 것을 비교해서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비점 오염원의 관리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비점 오염원 관리에서. 자, 첫 번째 보면 비점 오염원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그리고 비점 오염 물질의 발생 현황과 전망, 비점 오염원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자, 이 세 가지가 시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종류 자체가 딱 세 개로 시험에서 출제하기에 가장 적합하죠. 밑에 더 있네. 자, 네 번째 보면 각목 사항에 해당하는 중장기 물순환 목표입니다. 그래서 A, B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게 되면 비점 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 대책, 그리고 그 밖에 비점 오염원의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세 가지에서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거기에 더불어서
세부 추진 대책까지. 그래서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현황과 전망, 그리고 발생 현황과 전망, 그리고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그리고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세부 추진 대책. 그래서 한 5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중에서 비점오염원의 관리 종합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답은 보면 비점오염원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4번 비점오염 오염 물질의 발생원 조사. 발생원 조사는 없어요, 여기. 그 다음 비점오염원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정책 방향.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비점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 세부 추진 계획은 5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비점오염원에서 지금까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이 지금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러분들 지금 별표가 빠졌는데 제일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지정, 고시했을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별표 2개를 넣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지정 고시해야 되는 내용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자, 먼저 관리 목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입니다. 종류와 발생량. 그리고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관리 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관리 목표, 2번에서는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을 빼면 돼요. 2번, 3번에서는 우리가 암기를 할 때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관리 목표, 종류와 발생량, 발생 예방, 저감 방안.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두면 이 내용 자체는 문제를 맞추기도 쉬우면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춰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환경부 장관은 비점오염원의 관리 지역을 지정, 고시했을 때는 비점오염원의 관리 대책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음 중에서 비점오염원의 관리 대책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면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 현황. 여기서 발생 시설 현황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나번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뭐가 있어요? 종류와 발생량. 그리고 답은 관리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과 저감 방안, 그리고 관리 목표. 그러니까 간단하게 종류 및 발생량, 그리고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그리고 관리 목표. 이렇게 3가지로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관리지역의 개발 현황 및 개발 계획,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현황 및 지역 개발 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의 변화, 환경 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발생 예방, 방지시설의 설치 운영 및 불투수면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 물질의 저감 계획, 그 밖의 관리 대책의 시행을 위해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위해서 했고, 그 다음 그 예시를 봤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이 내용을 공부를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비점오염이랑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시험에 나올 내용이 아직 더 있거든요. 우리 지금 수업 진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출제 빈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 다음 비점오염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됐을 때 한꺼번에 아무리 많이 낸다 그래도 한 문제 정도죠. 많이 내면 2문제. 그러니까 동일한 파트에서는 거의 한 문제 이상을 출제를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에 보면 비점오염원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가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달라지는 게 있으면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바뀌었으니까. 그죠? 자, 상호나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이 변경됐어요. 그럼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총 사업 면적이나 개발 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 면적이 처음 신고 면적보다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증가했을 때 신고를 하느냐면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는 우리가 신고 대상이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아무리 우리가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제일 오답으로 출제하기가 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숫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100분의 15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분의 15로 지금 답이 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고 앞으로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이 내용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공통적으로 계속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고사항에서 일반 오염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100분의 50, 그리고 특정 수질 유해 물질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 이런 내용이 겹쳐서 나왔으면 쉽게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더듬어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이 내용은 새롭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점오염원에서는 면적에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신고했던 내용, 허가를 받았던 내용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가된 경우 면적이. 자, 그 다음에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의 종류나 위치, 용량이 변경된 거 무조건 변경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폐쇄하는 경우라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5번에서 변경신고 대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서 100분의 15가 여러분들 문제에서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4번에 보면 비점오염의 변경신고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상호 대표자 사업명 업종의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이제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총 사업 면적, 자, 면적, 그리고 개발 면적, 사업장 부지 면적, 처음 신고 면적의 100분의 30이 아니고 얼마예요? 면적은 100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바뀌었어.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수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면적에 관계되는 내용은 처음의 면적에 비해서 100분의 15 이상이 증가된 경우를 꼭 숙지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 5번 같은 경우 출제 빈도가 똑같다고 보면 당연히 우리는 뭐를 공부해야 되죠? 5번에 관계되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죠. 왜? 내가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서 맞추고,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죠. 언제? 공부를 최대한 다 해보고 처음부터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반복적인 수업을 하면 웬간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행 또는 설치 개선 명령의 기간이 있어요. 자, 비점오염원의 저감 계획 이행에서 지금은 시설 설치나 개선의 경우에서는 제외합니다. 비점오염원의 저감 계획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가 기간이 2개월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설 설치의 경우는 1년, 그리고 시설의 개선은 6개월을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행하는 기간은 2개월, 그리고 설치하는 기간은 1년, 그리고 개선하는 기간은 6개월의 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연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개선 기간이 있으면 연장이 있겠죠. 연장은 6개월입니다. 자, 문제 5번. 환경부 장관이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의 이행을 명령할 경우에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 범위 기준은, 자, 여기서는 시설 설치나 개선의 경우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개월이 되죠?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1번에 대한 항목이니까 2개월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내용도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비점오염 저감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저감 계획서. 비점오염은 우리가 저감을 해요. 자, 그러면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저감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따라서 저감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자, 먼저 비점오염원의 관련 현황입니다. 자, 비점오염원이 어떤 물질과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다. 관련 현황. 그 다음에 저영양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원의 저감 방안입니다. 자, 그리고 저영양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비점오염원이라는 말은 굳이 암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비점오염원 저감계획서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의 저감계획서에 설마 점오염원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계획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점오염원에 대한 저감계획서가 나오면 점오염원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에 대한 계획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비점오염원을 굳이 길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관련 현황, 그 다음에 저영양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원의 저감 방안과 설치 계획. 뭐의 설치 계획? 오염 저감 시설의 설치 계획. 그 다음 비점오염 저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해서 문제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면 반드시 예제 문제를 봐서 문제 유형을 살펴봐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살펴보고 계속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비점오염원의 저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비점오염원의 관련 현황 1번에 해당하죠. 자, 관련 현황은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저영양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의 설치 계획. 저감시설의 설치 계획 들어가죠. 그 다음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이에요. 자, 여기서는 비점오염원이 아니고 뭐예요? 비점오염 저감시설이죠.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틀렸어요. 그 다음 저영양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원의 저감 방안.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같이 살펴보면서 내용을 암기를 하시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치 기준이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들 공통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 내용인데 먼저 공통사항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비점오염원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설치 지역의 유역 특성이나 토지 이용 특성, 지역사회의 수익 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유지 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시설을 설치한 후에 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나 유량 측정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그리고 강우가 설계 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우회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내용 자체가 평이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상으로 출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굳이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줄을 친다든지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면 한 번씩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패스를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설사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실전 문제에 가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거기서 익히면 되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공부를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